유형자산 8장 기대손실 모형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기대손실 모형의 의의입니다. 금융자산은 AC금융자산과 FVOCI 금융자산의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됩니다. 지분상품은 제외하고요. 금융상품에서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대신용 손실을 추정해서 인식하는데 이러한 모형을 기대손실 모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지분상품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 없으므로 손상을 인식하지 않고요. 신용위험은 채무증권 발행자가 계약상 현금 흐름의 지급을 계약 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신용손실과 기대신용손실 한번 볼게요. 신용손실은 계약상 현금 흐름에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모든 현금 부족이고요. 최초의 유효 이자율로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취득 시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신용조정 유효 이자율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 값이 신용손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대신용손실은요. 개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으로 가중평균한 신용손실을 말하게 됩니다. 측정 시에 반영하고요. 확률, 현재 가치, 예측 정보로 나뉩니다. 예측 정보는 각기 다른 금융상품의 목적적 값하여야 하고요. 특정 항목에 대한 목적적 합성은 신용 위험의 특정 동인에 따라 금융상품 간에 상의해야 됩니다. 기대 신용 손실은 측정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기대 신용 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기간은 최장 계약 기간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효이자율과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효이자율은 추정 미래 현금 수취액의 현재 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 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하고요. 모든 계약 조건을 고려해서 계약 현금 흐름을 추정하지만 기대 신용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용조정 유효이자율 볼게요. 취득 시에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채무증권의 취득 시점 공정가치는 손상을 반영한 금액의 상각 후 원가입니다. 그때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사용하는 거죠. 조정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상각 후 원가와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말하고요. 최초 인식 시점부터 이자 수익은 신용조정 유효 이자율을 상각 후 원가에 적용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금융자산의 총 장부 금액은 손실 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 후 원가를 말하고요. 금융자산의 상각 후 원가는 상각 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서 손실 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계산 문제 풀 때 더 시각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일반 접근법에 대해서 볼게요.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 신용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 충당금을 측정하고 이를 손상차손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보기간 말 12개월 기대 신용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는 거고요.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으면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 충당금을 측정하게 되고 이를 손상차손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신용 위험이 증가했다고 해서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아닌지를 먼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문제로 신용 위험이 증가하면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 충당금을 측정한다 하면 틀립니다.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은 전체 기간 신용 손실의 보고 기간 말 후 전체 기간의 채무 불이행 발생 확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이러면 그냥 알고만 넘어가세요. 말 문제로 안 나옵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지만 기대 신용 손실을 추정하고 이를 손실 충당금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는 매 보호기간 말에 평가합니다. 보호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최초 인식 후에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연체 정보를 사용해서 최초 인식 후에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면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고요. 30일을 초과하고 90일 이내면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0일을 초과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이 손상됐다고 봅니다. 자, 그럼 진짜로 신용이 손상된 경우 볼게요.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경우에는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과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은 유의적인 금융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으나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 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때는 항상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로 측정하게 됩니다.
자,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된 경우에는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을 손실 충당금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럼 A씨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해서 나눠서 볼게요. 신용이 손상된 경우에는 상각 후 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 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총 잔고 금액에서 손실 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이 상각 후 원가라고 했어요.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의 기말 평가인데요. A씨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대 신용 손실을 측정해서 손실 충당금을 인식하는 기대 손실 모형을 적용합니다.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을 때 A씨 금융자산은 손실 충당금을 인식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틀리죠. 손실 충당금을 인식하는 기대 손실 모형을 적용합니다. 금융자산 손상 차손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고요. 전기 이전에 인식한 손실 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말 손실 충당금의 차액을 손상 차손으로 인식합니다. 환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신용이 아직 손상되지 않았다면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율을 총장부금액에 적용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총장부금액에서 적용합니다.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으면 이자 수익은 상각 후 원가에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총장부금액에 적용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처분 볼게요. 처분 시점에 장부금액은 총장부금액에서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각 후 원가가 장부금액이 되는 거겠죠. 금융자산 처분 손실은 처분금액에서 총장부금액의 손실충당금 차감한 거 있죠. 이렇게 하면 금융자산 처분 손실을 인식하는 거고요. 신용이 손상됐을 때는 손상이 발생했죠. 신용이 손상된 경우에는 기대 신용 손실을 계산해서 손상 차손을 인식해야 되고요. 직접적으로 손상되지 않았을 때는 손실 충당금을 인식했었지만 직접적으로 신용이 손상됐을 때는 손상 차손을 인식해야 됩니다. 손상 회계를 수행한 후에 채무증권의 상각 후 원가는 총 장부금액에서 손실 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자, 손상 전에 BS를 보면요. 이렇게 손실 충당금으로 되어 있었고 손상 후에는 자 금융자산을 계산합니다. 일단 총 장부 금액을 유효이자율로 현재 가치로 할인한 다음에 액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손상 후에 상각 후 원가를 계산해 줍니다. 손상 후 상각 후 원가는 자 현재 가치입니다. 손상 후의 현금 흐름인데 취득 시 유효이자율로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손상 후 상각 후 원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손상 충당금은 역산으로 해서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자 이자 수익이 있겠죠. 기초 총 장부 금액으로 유효이자율 곱하는 거고요. 손상 차손은 손상 전 상각 후 원가에 손상 후 상각 후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A씨 금융자산 신용 손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장부 가액은 계획에 의해서는 이렇게 쭉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어도 기말에 기대 신용 손실을 측정해서 이 손실 충당금을 인식하죠. 자, 손상 차손을 잡고 손실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신용 손상 시 추정 미래 현금 흐름은 최초 유효 이자율을 이용해서 산정하고요. 신용 손상 시에 상각 후 원가에 최초 유효 이자율을 사용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이제 진짜로 신용 손상이 이루어져서 손상 차손이 발생하면 이 상각 후 원가에서 최초 유효 이자율을 적용한 다음에 이자 수익 인식한 다음에 이렇게 금액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기대 신용 손실 다시 기말에 평가해서 상승했다면 손상차손 환입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손상차손 환입이 발생할 때는 손상된 이후 회계기간의 기대신용 손실이 감소한 경우에는 동변동액을 금융자산 손상차손 환입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그럼 FVOCI의 금융자산 채무상품의 손상에 대해서 볼게요.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의 기말평가인데요.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대신용 손실을 측정해서 손실 충당금을 인식하는 기대손실 모형을 적용합니다. 이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하고 같죠. 자, 기말 회계처리인데요. 이자 수익을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로 평가한 다음에 3순위 마지막으로 손상차손 인식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인식한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인 평가손익의 일정 부분을 단기손익 항목인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 환입으로 재분류하는 겁니다. 자,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의 처분 보겠습니다. 처분 금액은 먼저 평가하여 금융자산 평가손익을 인식하고 추후에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처분 시 총 장부 금액의 기대 신용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거고요. 처분 손익은 1단계로 평가하고 2단계로 처분하고 3단계로 재분류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분류 조정은 금융자산 평가 손익 있잖아요.
OCI 그 금액을 금융자산 처분 이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겁니다. 그럼 신용이 손상된 경우 볼게요. 손상 발생했는데 기대신용 손실을 계산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요. 기대신용 손실은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인식된 금융자산 평가 손익은 처분 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기손익 재분류하게 되는 겁니다.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상과 다르게 신용손상으로 인한 손상의 경우는 손상차손 인식 이후 이자 수익은 손상 후 상각 후 원가인 순장부금액의 유효이자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총장부금액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했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신용손상으로 인한 손상은 순장부금액에서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상각 후 원가인 걸로요. 회계처리 보면 1순위 이자 수익 인식하고요. 기초 총장부금액 기준이죠. 2순위 신용의 손상 인식해줍니다. 손상차손 단기손익 처리하고요. 대변의 금융자산 차감하게 되죠. 자, 3순위 OCI 재분류 조정입니다. OCI 누계액을 손상차손으로 재분류하게 되고요. 4순위는 공정가치 평가입니다. FVOCI 측정 금융자산은 이미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신용 손실을 금융자산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대신용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자산 평가 이익의 과목으로 해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손실 충당금은 즉 FVOCI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는 건 아닙니다. 손상차손 환입 발생입니다. 기대신용 손실이 감소한 경우에는 동변동액을 금융자산 손상차손 환입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게 됩니다. 손상차손과 손상차손 환입 모두 언제나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요. 손상 환입이 있으면 금융자산 평가액 같이 잡아주면서 FVOCI 금융자산 상승되죠. 자, 각 시점별 정리인데요. 취득거래 원가는 최초 취득원가에서 가산하게 되고 기말평가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요. 처분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원가는 처분금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처분할 때 그래서 처분금액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총장부금액과 기대손실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과 비교해서 처분손익을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이자 수익은 기초 총장부 금액에서 유효이자율을 계산하는 거고요. 신용손실 이후에는 기초 상각 후 원가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계산한 게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손상차손은 적용하고 환입도 인식하죠. 재분류도 가능합니다. 계약상 현금 흐름의 변경 볼게요. 현금 흐름이 재합상되거나 변경되었거나 그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해당 금융자산의 총장부 금액을 재계산하고요.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재계산하고요. 발생한 거래원가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남은 존속기간 동안 상각하게 됩니다. 금융자산의 재분류 볼게요. 사업 모양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영향을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하고요. 사업 모형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파생상품은 재분류가 불가능합니다. 재분류일은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초래하는 사업 모형의 변경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을 의미합니다. 재분류는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요. 일반적으로 재분류 전에 인식한 손익은 다시 작성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 환입, 이자 수익 등이 있겠죠. 재분류일이 새로운 범주자산의 최초 인식일이므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고요. 자,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따른 범주로서의 재분류 볼게요. 상각 후 원가에서 FVPL로 변경한다면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됩니다. 재분류 전 상각 후 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는 단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자, AC에서 FVOCI로 변경하면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똑같이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돼요. FVOCI니까요. 유효이자율이나 기대신용 손실 측정치는 조정되지 않습니다. 손실 충당금은 제거하는 대신에 재분류일 기대 손실 누계액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손실 충당금이 있었는데 재분류하게 되면은 이 손실 충당금이 OCI 손상 쪽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저 공정가치 평가 OCI 따로 있고 손상 OCI 따로 있죠. 여기 회계처리 보면 손실 충당금 없어지면서 금융자산 평가액 OCI 하면서 잡히게 됩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FVOCI 측정 금융자산은 이미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신용 손실을 금융자산에서 차감할 수 없고요. 따라서 기대신용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자산 평가액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손실 충당금은 즉 FVOCI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짓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FVOCI에서 다른 범주로의 재분류 볼게요. FVOCI에서 FVPL로 변경할 때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겠죠. 즉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OCI에 누계액이 있는데 이 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재분류 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바로 재분류되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문구로 오답유형으로 출제됩니다. 자, OCI가 이익잉여금으로 간다 하면 틀린 거예요. 금융자산이 재분류될 때는 FVOCI가 FVPL로 변경되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겁니다. 지분 상품이나 파생 상품은 재분류 불가능하니까 이 지분 상품에서 고려했던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폴더를 명확하게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좀 헷갈리니까. 그래서 FV OCI를 FV PL로 변경할 때는 OCI 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요. FV OCI를 AC로 변경할 때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고요. OCI 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재분류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유효이자율이나 기대신용 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고요. 조정한 손실 충당금은 재분류일부터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하게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OCI 손상, 기대손실 누계액으로 있던 게 손실 충당금으로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회계처리 보면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손실 충당금으로 들어온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FVPL에서 다른 범주로의 재분류 볼게요. FVPL에서 AC로 변경하면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이 됩니다. 재분류일을 AC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일로 보고요. 유효이자율은 재분류일의 공정가치, 재분류일의 현행 이자율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효이자율은 재분류일의 현행 시장 이자율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FVPL에서 FVOCI로 변경했을 때는 계속 공정가치로 책정하고요.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이 되는 거예요. AC랑 똑같습니다. 재분류일을 FVOCI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일로 보고요. 유효이자율은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고 재분류일의 현행 시장 이자율과 동일합니다. 다 같죠?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해서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V가 FV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요. AC가 다른 범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FV끼리 붙은 애들끼리 막 변경될 때는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되고요. AC가 다른 범주로 변경될 때 재분류일의 공정가치 측정하는 거고요. 위에 보면 재분류일의 공정가치, 재분류일의 공정가치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말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금융자산의 제거 볼게요. 금융자산의 제거입니다. 금융자산의 양도랑 금융자산의 보유자가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을 수취할 권리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요. 금융자산의 제거란 인식의 반대 개념으로 이미 인식된 금융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제거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의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여부 판단 보겠습니다.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될 때 이제 제거하는 거고요. 양도의 제거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서 볼게요.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했을 때, 그리고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현금 흐름을 하나 이상의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때도 양도가 제거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통제의 상실과 보유 여부는 양수자가 그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약해보면요. 어쩔 때 양도하면 제거되냐? 권리가 소멸되거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됐거나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양도가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하였던 사실 자체가 제거를 충족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오답문구로 많이 나오겠죠. 자, 일반적으로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는 상기하지 않고요. 각각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도 상기하지 않습니다.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될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한 경우, 그리고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거나 옵션 만기 이전에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됐다고 봅니다.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보유하는 경우는 유가증권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만기 이전에 외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위험과 보상 대부분을 보유한다고 봅니다. 내가격 상태가 낮을 경우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고요. 외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다고 봅니다.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 아까 봤죠. 해당 양도자산의 관리 영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수수료를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관리 영역 제공 계약과 관련하여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합니다. 즉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그럼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양도 보겠습니다. 양도자가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의 양도가 될 거예요.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해서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양도자는 후속기간에 양도자산에 생기는 모든 수익과 금융부채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을 인식하게 돼요.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는 상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과 어떤 비용도 상기하지 않는 거예요. 양도한 대가로 받은 걸 금융부채로 인식했는데 이 양도자산과 이 부채 사이에 상계 이루어지지 않고요.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에서 발생한 어떤 수익과 어떤 비용도 상계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지속적 관여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인데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고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을 계속해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하고요. 통제하지 않는 경우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하여 생기거나 갖게 된 권리와 의무는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관여할 때는 지속적 관여 정도는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소치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보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삼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는 풋옵션을 조건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해서 안 되고요. 지속적 관여 자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지속관여 부채로 기록한 금액과 옵션의 만기에 예정되는 양도자산의 삼각 후 원가의 차이를 유효유지할법으로 생각해서 당기손익에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금융자산 말문제 이걸로 끝났고요. 계산 문제 같이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